저는 34살,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차수아입니다. 그리고 3주 전, 저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말을 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속삭임,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을요. 그리고 제가 죽어가는 몸 위로 서서 제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꾸미는 계획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믿어주세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을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병원 침대에 눕기 전, 사고가 나기 전, 그리고 제가 8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던 남자, 윤지환에 대한 진실을 알기 전에 제 삶으로 말입니다. 젠장. 지금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네요. 하지만 그때는 그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교육학과였고 그는 경영학과였죠. 윤지환은 매력적이고 야망이 넘치며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솔직히 말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을 때 윤지환은 맨손으로 자신만의 상업용 부동산 회사를 일궈냈습니다. 우리는 서초구에 있는 아름다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았고 제주도와 유럽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이를 가질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죠. 저는 이 남자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죠. 저는 서초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제 직업을, 제 학생들을, 그리고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고 믿었던 집으로 매일 돌아오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윤지환은 제게 그의 거래, 고객,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학생들의 글짓기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리는 매주 금요일 밤 데이트를 했고 우리만의 농담이 있었으며 함께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약 1년 전 윤지환은 한다연이라는 새로운 비서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26살이었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으며 윤지환의 말에 따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다연 씨가 김 부장님 파일을 완벽하게 정리했어. 한다연 씨 덕분에 한강뷰 프로젝트에서 수천만 원을 아꼈어. 오늘 밤엔 한다연 씨랑 제안서 때문에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우리의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한다연은 어디에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동반회사 만찬에도 그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위해 열어준 생일 파티에도 한다연은 자정까지 남아 뒷정리를 도왔습니다. 제가 그의 사무실에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갈 때면 한다연은 그와 함께 가까이 앉아 그의 농담에 웃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여동생 유진이는 제게 대놓고 그녀가 걱정되지 않냐고 물었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환 씨는 날 사랑해.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난 그 사람 완전히 믿어. 라고 말했습니다. 젠장.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6개월 전부터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환은 냉담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고 항상 문자를 보내고 다른 방에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금요일 밤 데이트는 점점 더 자주 취소되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저를 만지지 않았고 예전처럼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큰 계약건이 진행 중이다. 그게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너무나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이 무너지고 있지 않다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게서 멀어지고 있지 않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의심을 억눌렀습니다.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미소 지을 때 느껴지는 역겨운 기분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헬스장에 더 자주 가고 새 옷을 사기 시작했을 때 못 본 척했습니다. 저는 제가 편집증적이고 자신감이 없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 결혼 생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마주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그날 밤이 왔습니다. 10월 15일. 저는 그 날짜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늦게 끝난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운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전형적인 10월의 서울 날씨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시야는 좋지 않았지만 수천 번도 더 다녔던 길이었습니다. 제 손바닥 보듯 훤히 아는 길이었죠.
저는 시속 90km 정도로 오른쪽 차선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선 차량들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밟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 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꿰뚫던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미친 듯이 브레이크를 펌핑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어를 낮추려고 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제 앞에는 대형 트럭이 있었고 빗속에서 브레이크 등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딪힐 게 뻔했습니다. 저는 갓길로 빠져나가기 위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확 꺾었지만 젖은 도로 위에서 차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제 차는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통제력을 잃는 메스꺼운 느낌. 세상이 빙빙 도는 광경. 제 자신의 비명소리. 그리고 충격. 제 차는 시속 90km의 속도로 콘크리트 방호벽에 처박혔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운전석 쪽이 종이처럼 구겨졌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이 암흑이었습니다.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났다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의식이 돌아왔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제가 존재하고 어딘가에 있으며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처음에는 눈을 뜰 수도 없었습니다. 기계가 삑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에 무언가 걸려 숨쉬기 힘든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라는 단어로는 제가 느낀 감정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자신의 몸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비명을 지를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심지어 당신이 깨어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는 상태를요. 그것은 제 최악의 적에게도 빌고 싶지 않은 특별한 종류의 지옥입니다. 어쩌면 제 최악의 적에게는 빌고 싶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윤지환과 한다연에게는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는 사고 후 3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다발성, 늙골, 골절, 폐허탈, 심각한 두부 외상, 골반 골절, 내부 출혈. 의사들은 저를 살리기 위해 응급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감금증후군, 럭틴 신드롬이라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과 인지 능력은 완전히 정상이지만 거의 전신이 마비되는 희귀한 신경학적 질환이죠.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때로는 눈을 깜빡일 수도 없지만 정신은 완전히 멀쩡합니다.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죠. 의사들은 제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식물인간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없는 사람처럼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침대 바로 옆에 서서 전문 용어를 써가며 제 예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뇌 활동이 미미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깨어난다 해도 심각한 뇌 손상이 예상됩니다.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입니다. 그리고 윤지환은 비탄에 빠진 남편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계속 제 곁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간호사들은 나중에 그렇게 말했죠. 제 손을 잡고 말을 걸고 울면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 저를 잃을 수 없는지, 저에게 돌아오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탔어야 했어요.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다연, 제 병실에 제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상태는 어때요? 한다연이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마 걱정하는 직원을 연기하고 있었겠죠. 변화 없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슬픔의 긴장감이 아니라 조바심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정말 안 됐어요, 지환 씨.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제 침대의 압력이 변하는 것을.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윤지환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에게 더 가까이. 이런 말하기 끔찍하지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깨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 심장이 기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멈췄을 겁니다. 제가 제대로 들은 걸까요? 제 남편이 방금 제가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건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한다연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설득력이 부족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내 말은 수아를 봐. 윤지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깨어난다 해도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뇌 손상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더 이상 예전의 차수아가 아닐 거야. 24시간 내내 돌봄이 필요할 거고 그런 식으로 살게 하는 건 잔인한 일이야. 저는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침대에서 발버둥 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저를 보게 해서 제가 아직 여기 있고 여전히 나이며 살아있고 의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나의 근육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왜 제가 죽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쯤? 한다연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언제쯤 뭐? 윤지환이 물었습니다. 다시 침묵. 그리고 한다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언제쯤 생명 유지 장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까요? 오, 맙소사. 오, 맙소사. 그들은 제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것, 즉 저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제 침대 위에서 제 삶을 끝내는 것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2주 안에 호전이 없으면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아마 장기 요양 시설로 옮기는 걸 추천하겠지만 나한테 의료 대리인 권한이 있어. 내가 평화롭게 보내주기로 결정할 수 있어.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한다니 정말 큰 짐이겠네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도 희망이 없다면 내가 보내주길 원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라고. 내가 다시 나아가서 행복해지길 바랐을 거야. 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낄 수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간호사가 제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제 몸은 제가 통제할 수 없음에도 울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을 찢어놓는 고뇌와 배신감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요. 지환 씨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한다연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확인시켜주는 소리. 그들이 키스하는 소리. 바로 제 병실에서 제가 침대에 마비된 채 누워있는 곳에서 불과 2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키스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부드러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제 남편이 제 죽음을 논의하며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것을 듣고 누워있는 것 말고는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10분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다음날 회의, 고객과의 저녁 식사,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는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나누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다시 키스를 했고 저는 기계들과 방금 알게 된 끔찍한 사실과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 누워 잠들 수도 제 생각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 8년의 제 삶을 이제는 바람을 피우며 제 장례식을 계획하는 남자에게 바쳤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속여왔을까요? 그는 저를 사랑하기는 했을까요? 아니면 저는 항상 그저 편리한 존재, 더 나은 무언가가 나타날 때까지의 대용품이었을까요? 그리고 사고, 브레이크 고장. 그것은 정말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윤지환은 성공한 사업가이지 살인자는 아니잖아?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가 충실한 남편이라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보세요. 다음 며칠 동안 윤지환과 한다연은 정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항상 함께 간호사들이 있을 때는 항상 자신들의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한다연은 걱정하는 비서, 윤지환은 헌신적인 남편. 하지만 그들이 단둘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가면을 벗었습니다. 저는 그 방문들을 통해 그들의 불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8개월 동안 잠자리를 가져왔습니다. 부산 출장에서 시작되었죠. 한다연은 취해 있었고 윤지환은 실패한 거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비밀스러운 만남, 윤지환이 제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던 주말 여행, 그리고 사실은 한다연의 아파트에서 보낸 사무실에서의 늦은 밤들. 우리가 공개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어느 날 오후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너무 지쳐요. 곧 그렇게 될 거야. 윤지환이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든 게 정리되면. 정리. 그는 제 죽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들을 정리하는 것.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지환이 어떻게 우리의 집을 팔 것인지, 제가 사랑했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로 계획했던 그 집을 팔고 강남의 오피스텔을 살 거라고, 우리가 항상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던 발리로 한 달 동안 여행을 갈 거라고, 그리고 한다연, 이 마침내 제 모든 보석, 윤지환이 몇 년 동안 생일과 기념일에 제게 선물했던 것들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 목걸이 가져왔어요? 어느 날 한다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재킷 안에 있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해봐. 어머, 지환씨. 너무 아름다워요. 한다연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오빠가 보여준 사진보다 훨씬 커 보여요. 그 목걸이. 우리의 5주년 기념일에 그가 제게 선물했던 다이아몬드 펜던트. 그는 그것을 사기 위해 몇 달 동안 돈을 모았고 특별 주문 제작했으며 그것이 그의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제가 병원 침대에 마비된 채 누워있는 동안 그의 내연녀에게 그것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분노는 제가 경험해본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산처럼 제 속을 태웠습니다. 그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처럼 그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누워서 견디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잔인한 말, 우리의 삶에 대한 무심한 묵살,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 즉 제 무덤 위에 세워질 미래에 대해 세우는 모든 흥분된 계획을 흡수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깨어난 지 8일째 되던 날,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훨씬 더. 그날 저녁 윤지환과 한다연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방금 제 바이탈을 확인하고 나간 후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그들의 발소리가 제 침대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호사하고의 미팅은 어땠어요? 한다연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정말 좋았어, 사실. 너랑 모든 걸 검토해보고 싶었어. 물론이죠. 자기야.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그녀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부 다 말해줘요. 그래서 생명보험금은 25억 원이야. 윤지환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 죽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논하는 것처럼 사무적이었습니다. 이건 사고사로 지급되는 거라 문제없어. 25억 원. 저는 그가 저를 상대로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언제 그런 짓을 한 걸까요? 집은 현재 시세로 약 20억 원 정도에 윤지환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공동명의지만 수아가 죽으면 전부 내 것이 돼. 대출도 없으니 순자산이지. 수아 교직원 공제회 연금에 4억 원 정도 있고 학교에서 드는 단체 생명보험이 또 7억 원이야. 다 합치면 대략 56억 원 정도 되는 거지. 우리라니. 그는 우리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한다연이 제 돈,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생명보험금. 제가 몇 년에 걸쳐 가꾼 집, 제가 15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며 모은 퇴직연금에 대해 어떤 권리라도 있는 것처럼요. 세상에. 한다연이 속삭였습니다. 지환씨. 그거 엄청나네요. 그렇지. 윤지환이 말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미소와 만족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린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네가 마음에 들어했던 강남 오피스텔도 살 수 있고 원하는 곳 어디든 여행 다닐 수 있어. 넌 원하면 일 그만둬도 돼. 우리가 꿈꿔왔던 모든 걸 가질 수 있을 거야. 보험금은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한다연이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는데 수아가 사망 선고를 받거나 내가 생명유지장치 중단 결정을 내리면 처리하는데 약 30일 정도 걸릴 거래. 윤지환이 설명했습니다. 집 파는 건 좀 더 걸리겠지만 바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 슬픔에 잠긴 호라비가 새 출발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연출하면 더 빨리 팔리겠지. 그들은 그 말에 둘 다 웃었습니다. 윤지환이 우리의 집을 더 빨리 팔기 위해 슬픔에 잠긴 호랍이 연기를 한다는 생각에 실제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크리스마스 아침을 맞이하고 친구들과 저녁 파티를 했던 집, 제가 매년 봄 정원을 가꾸었던 집, 언젠가 병원에서 우리 아기들을 데려올 꿈을 꾸었던 그 집을 말입니다. 나 벌써 오피스텔 알아보고 있었어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통유리창에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멋진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방 2개, 화장실 3개, 40억 원인데 보험금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겠어요. 매물 정보 보내줘. 다음 주에 보러 가자. 윤지환이 말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여기 누워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그들은 제가 아직 숨 쉬고 있는 동안 자신들의 삶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요?
한다연이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사실 변호사가 계획 짜는 걸 도와줬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작고 조촐하게 가까운 가족하고 친구들만 부를 생각이야. 분당에 있는 그 정원. 예쁜 장례식장에서 할 거야. 매장이에요? 화장이에요? 한다연이 물었습니다. 화장. 윤지환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묘지는 비싸고 솔직히 내가 찾아가서 슬픈 척 해야 하는 장소를 만들고 싶지 않아. 게다가 유골함으로는 가족들이 큰 재단을 만들 수도 없지. 제 가족. 오, 맙소사. 제 가족. 윤지환을 아들처럼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 저보다 먼저 그의 친구였던 제 여동생. 이 일이 그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까요? 저를 잃고 동시에 윤지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그게 합리적이네요. 한다연이 동의했습니다. 수아 씨 물건들은요? 옷이나 보석 같은 것들? 옷은 대부분 기부할 거야.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보석은 널 위해 남겨두고, 가구는 집이랑 같이 팔거나 새 집에 둘 건 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릴 거야. 새 출발하고 싶어.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아. 흔적. 이제 저는 그에게 그저 처리해야 할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겠다고 맹세했던 여자가 아니라, 그가 지우고 싶은 삶의 불편한 흔적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사랑해요. 한다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힘든 거 알지만 우린 함께 정말 행복할 거예요. 나도 사랑해. 윤지환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편으로는 안심이 돼. 어차피 언젠가는 이혼해야 했을 텐데 이 방법이 훨씬 깔끔하잖아. 재산 분할도 없고 위자료도 없고 시끄러울 일도 없고 사고가 차라리 편했던 거지. 편리하다. 그는 제 사고를 편리하다고 했습니다. 저를 마비시키고 제 몸 안에 가둬버린 사고를. 제 골반을 부수고 늙고를 부러뜨리고 폐를 허탈시킨 사고를. 편리하다고. 그리고 그때 한다연이 모든 것을 바꾼 말을 했습니다. 제 가장 어두운 의심을 확인시켜준 말. 이 비극을 범죄로 바꿔버린 말. 브레이크 라인. 오빠가 계획대로 자른 거 맞아요? 한다연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면 사고는 그냥 정말 운이었어요?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제 모니터의 삑삑거리는 소리와 인공호흡기를 통해 나오는 제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크게 비명을 질러서 분명 누군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날 죽이려 했어. 윤지환이 날 죽이려 했어.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가 내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어. 그는 내 브레이크가 고장 날 것을 알면서도 급이 오는 고속도로로 나를 내몰았어. 그는 보험금과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를 위해 나를 살해하려 했어. 다연아, 윤지환이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수아 씨는 우리 말 못 들어요. 오빠가 직접 말했잖아요. 거의 뇌사 상태라고. 알아. 그래도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어. 에이, 왜요? 한다연이 말했고. 저는 그녀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해줄 수 있잖아요. 궁금해 죽겠단 말이에요. 진짜 오빠가 한 거 맞아요? 다시 침묵, 긴 침묵이 흘렀고, 그리고 윤지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하고 차갑게.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했어. 사고 이틀 전에 한밤중에 수화차로 가서 브레이크 라인을 거의 다 잘라놨어. 압력을 받으면 끊어질 정도로 약하게 만들었지만 바로 알아차릴 정도는 아니게. 수아가 그날 학부모 상담 끝나고 집에 올 거라는 거 알았고 고속도로 탈 거라는 것도 알았어. 비랑 안 좋은 도로 상황 때문에 일어난 사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지. 오, 맙소사. 오, 맙소사. 오, 맙소사. 그가 정말 그랬어. 그가 정말 날 죽이려 했어. 내 남편,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내 목숨을 믿고 맡겼던 남자. 그가 밤에 몰래 기어나와 내 차를 망가뜨리고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어. 정말 천재적이에요. 한다연이 감탄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유튜브. 윤지환이 말했고 그는 실제로 웃었습니다. 요즘엔 뭐든 튜토리얼이 있잖아. 제대로 할 줄 아는지 확인하려고 폐차장에서 고물차로 먼저 연습했어. 전부 다 해서 20분 정도 걸렸나. 20분. 그가 내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0분이었습니다. 8년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데 20분. 내 삶을 끝내려고 시도하는데 20분. 들킬까봐 걱정 안 됐어요? 한다연이 물었습니다. 조금. 윤지환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빗길에서의 브레이크 고장은 꽤 흔한 일이야. 특히 낡은 차에서는. 그리고 수아차는 2015년식이었어. 새 차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의문을 제기할 만큼 낡지도 않았지. 경찰은 그냥 단순 사고로 조사했어. 앞부분이 너무 박살나서 브레이크 라인은 자세히 보지도 않았고. 와, 오빠 진짜 똑똑하다. 한다연이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용감해요. 나라면 못했을 거예요. 넌 할 필요 없었지.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한 거야. 이혼의 번거로움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은 다시 키스했습니다.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다연이 부드럽게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옷이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제 살인 미수를 축하하는 것을 들으며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아주 멀쩡히 살아 있었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분노와 고통은 형언할 수 없었고 이전에 느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슴 속에서 울부짖는 허리케인이었습니다. 맨손으로 그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게 안겨준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제가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 그가 한 짓을 안다는 것, 그가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었고 눈물을 흘리며 누워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이 살인자이고 제가 그의 의도된 희생자였다는 사실에 잠식당한 채로요. 그들은 1시간 더 머물렀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논의하고 제가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누워있는 동안 키스하고 서로를 만졌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저는 제 생각과 분노 그리고 윤지환이 한 짓에 대한 끔찍한 지식과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아직 여기 있고 의식이 있으며 깨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게 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저를 식물인간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답은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오하람이었습니다. 오하람은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30대 초반이었고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손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부터 저를 돌봐왔고 일하는 동안 항상 제게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저를 유지해야 할 물건처럼 다루는 다른 간호사들과 달리 오하람은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수아 씨. 그날 아침 그녀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바이탈 체크하고 좀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병실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확인하고 링거를 조절하고 태블릿에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목에 있는 인공호흡기 튜브를 석션하기 위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있는 일상적인 절차였죠.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녀는 언제나처럼 경고했습니다. 힘 빼고 계세요. 그리고 그때 그녀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제 얼굴을 보았을 때 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아 씨, 그녀가 불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울고 계세요? 네, 울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제가 통제할 수 없는 눈물, 멈출 수 없는 눈물. 제 몸이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머나, 오하람이 부드럽게 말하며 티슈를 들어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어디든 정말 무서우시겠어요. 제가 쓴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면 그랬을 겁니다. 제가 있는 곳, 저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옥에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느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요. 오하람은 제 얼굴을 닦아주고 다시 자기 일로 돌아갔지만 저는 그녀가 가끔씩 저를 힐끗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요. 그녀는 무언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그녀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기 순회 중에 그녀는 평소처럼 체크를 한 후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제 침대 옆에 의자를 끌어와 앉아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아 씨,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볼게요.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 말 들리세요?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신다면 눈을 한 번만 깜빡여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눈을 깜빡일 수 있을까?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이 몸에 갇혀 마비된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눈꺼풀은 조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작은 근육 하나는 아직 작동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오른쪽 눈꺼풀에 집중했습니다. 제 모든 집중력, 제게 남은 모든 힘을. 깜빡여, 깜빡여, 제발, 깜빡여.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제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세상에, 오하람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입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수아 씨. 제 말 들리시는군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 말 이해하시면 깜빡여 보세요. 저는 다시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제 눈꺼풀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오하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맙소사.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거기 계셨군요. 의식이 있으셨어요. 내내 의식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불러야겠어요. 말씀드려야 해요. 안 돼. 안 돼. 아직 그들에게 말하면 안 돼. 아직 윤지환이 의료 대리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안 돼. 그가 여전히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동안에는 안 돼. 저는 먼저 오하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윤지환이 한 짓을 그녀가 알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눈 깜빡임만으로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을까요? 오하람은 제 눈에서 공포를 읽었는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무서우세요? 예면 한 번, 아니오면 2번 깜빡여 보세요. 저는 한 번 깜빡였습니다. 네. 젠장. 네.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알겠어요. 오하람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2번 깜빡였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있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으세요? 오하람이 물었습니다. 한 번 깜빡였습니다. 네.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하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글자판을 가져올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눈을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으세요? 저는 시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집중해서 눈을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주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또 다른 작은 움직임. 좋아요. 오하람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수아 씨.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그녀는 방을 나갔고 저는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와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오하람은 제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도와줄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누군가에게 윤지환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하람은 20분 후에 인쇄된 종이 한 장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알파벳이 사용 빈도에 따라 그룹으로 묶여 격자 형태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볼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느리겠지만 효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각 구역을 가리킬 테니 원하는 글자가 있는 구역을 가리킬 때 눈을 깜빡이세요. 그런 다음 좁혀나갈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하람이 글자 구역을 가리키면 저는 맞는 구역에 닿았을 때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글자 하나하나를 좁혀나갔습니다. 첫 단어를 철자하는데 거의 1시간이 걸렸습니다. 위, funny, D-A-N-G-E-R. 오하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험하시다고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누구로부터요? 남, 편, H-U-S-B-A-N-D. 남편분이요? 오하람이 혼란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지환 씨요? 하지만 매일 여기 왔잖아요. 정말 헌신적으로 보이던데요. 제가 웃을 수 있었다면 웃었을 겁니다. 헌신적? 물론이죠. 제 생명보험금을 타내는데 헌신적이었겠죠. 우리는 계속해서 철자를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하람은 다른 환자들을 돌보러 갔다가 다시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고통스러운 글자 하나하나를 통해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불륜에 대해, 제 장례식 계획에 대해, 돈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제가 한다연의 질문과 윤지환의 자백을 들었던 것에 대해 그, 가, 네, 와, 레, 이, 그, 를, 잘, 랏, HUTMYBRAKS. 오하람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려 했군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오, 세상에, 수아 씨. 그가 보험금 때문에 당신을 살해하려 했어요. 한 번 깜빡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자백하는 걸 들었군요. 그와 그의 내연녀가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다시 방문하나요? 오하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늘, 밤이라고 철자를 만들었습니다. 오하람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벌써 저녁 6시였습니다. 윤지환과 한다연은 보통 7시쯤 왔습니다. 알겠어요. 오하람의 목소리에 단호한 기운이 서렸습니다. 알겠어요, 수아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잡을 거예요. 제가 녹음할 거예요. 제 휴대폰을 음성이 녹음될 수 있는 곳에 숨겨둘게요. 만약 그들이 범죄를 시인하는 말을 한다면 우린 증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녀는 일어서서 방안을 둘러보며 좋은 은닉 장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 침대 옆 테이블의 물주전자 뒤에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마이크는 노출되되 휴대폰 자체는 보이지 않도록 위치를 잡았습니다. 녹음 중이에요. 그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자백하면 우린 증거를 갖게 될 거예요. 그냥 침착하게 계세요. 알겠죠? 필요하면 바로 밖에 있을게요. 오하람이 떠나고 저는 녹음 중인 휴대폰과 복잡한 생각들과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범죄를 시인하는 말을 할까? 아니면 어제의 대화는 일회성이었고 반복되지 않을 부주의한 순간이었을까? 저녁 7시 15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지환과 한다연이었습니다. 자기야,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가 보고 있을지 모를 상황을 위한 연기였죠. 오늘 어때? 변화는 좀 있고 그가 기계를 확인하거나 제 차트를 보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네.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말투는 달랐습니다. 무미건조하고 실망한 듯한. 벌써 2주가 다 되어가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언제쯤 의사 선생님하고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곧.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내일 최종 소견을 주기로 했어. 만약 그가 뇌 활동이 없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해주면 내가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그러고 나면요? 한다연이 물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다리는 거지.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인공호흡기 떼면 몇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나면 모든 걸 정리하는 절차를 시작하는 거고. 그들은 제 바로 앞에서 저를 죽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살려두고 있는 기계를 제거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모든 단어를 듣고 있다는 것을, 오하람의 휴대폰이 모든 단어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빨리 우리 둘의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몰래 숨어 다니는 거 없이, 진짜로요. 나도 그래.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장례식 끝나고 모든 게 정리되면 열대 지방으로 여행 가는 거야. 발리나 몰디브 같은 곳으로 모든 걸 잊고 떠나는 거지. 수아 씨 보험금으로요? 한다연이 물었고 그녀는 실제로 킥킥거렸습니다. 제 죽음으로 생긴 돈을 쓰는 것에 대해 논의하면서 실제로 킥킥거렸습니다. 왜 안 되겠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어차피 그 여자는 이제 돈 쓸 일 없잖아. 우리가 즐기는 게 낫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다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가끔 죄책감 같은 거 안 들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한 짓에 대해서요. 제 심박수가 치솟았고 모니터가 더 빠르게 삑삑거렸습니다. 제발, 윤지환, 다시 자백해. 네가 한 짓을 인정하라고. 죄책감?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별로. 내 말은 내가 그 여자를 다치게 하고 싶었던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결혼은 끝났었어. 그 여자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고 이 방법이 그냥 더 깔끔한 거야. 그 여자는 이혼의 고통을 겪지 않고 나는 내 재산의 절반을 잃지 않고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할 수 있고 모두에게 더 나은 일이야. 하지만 오빠가 그 여자를 죽였잖아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아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전혀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말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다고 말해. 한 번 더 크게 인정하라고. 이봐. 윤지환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이미 다 얘기했잖아. 끝난 일이야. 브레이크 라인이 이미 꽤 낡았었어. 내가 그냥 좀 거들어준 것뿐이야. 내가 총으로 쏜 것도 아니잖아. 빠르고 거의 고통 없었을 거야. 아마 충돌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몰랐을걸.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전만큼 명백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가까웠습니다. 그는 제 브레이크를 조작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요.
한다연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수아 씨랑 같이 여기 있으니까. 좀 섬뜩해서요. 오래 있을 필요 없어.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걱정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만 있다가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10분 정도 더 머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객 미팅, 한다연이 보고 싶어 하는 영화, 저녁으로 뭘 먹을지 같은 것들. 평범한 커플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단지 그들 중 한 명이 살해하려 했던 여자의 시신 위에서 그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점만 빼면요. 그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오하람의 휴대폰은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윤지환이 제 브레이크 라인을 거들어줬다는 자백, 제 죽음과 제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그들의 태연한 논의, 그 모든 것이 그 녹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지 5분 후에 오하람이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헤드폰을 꽂아 녹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이 충격, 혐오, 공포, 분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나서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잡았어요. 수아 씨. 이 녹음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경찰과 가족분들께 연락할게요. 윤지환이 당신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한번 깜빡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먼저 오하람이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수아 씨는 감금 증후군이에요. 의식은 완전히 정상이시고 뇌도 괜찮아요. 단지 움직일 수 없을 뿐이에요. 의사들이 이걸 즉시 알아야 해요. 이건 당신의 치료와 예후에 관한 모든 것을 바꾸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윤지환이 더 이상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의식이 있는 환자고 권리가 있어요. 오하람은 신경과 의사를 부르러 갔고 저는 마침내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 진실을 아는 사람, 저를 믿어주는 사람, 저를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는 압도적인 안도감과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신경과 의사인 서준영 과장님이 20분 후에 오하람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지적인 눈을 가진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오하람이 그에게 미리 설명했는지 그는 펜라이트와 그 글자판을 들고 곧장 제 침대로 왔습니다. 수아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하람 간호사가 당신과 소통했고 우리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몇 가지 검사를 할 겁니다. 알겠죠? 가능한 환자 지시를 잘 따라주세요. 그는 일련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명령에 따라 눈을 깜빡이게 하고 다른 방향으로 눈을 움직이게 하고 여러 질문에 예는 한 번, 아니오는 2번 깜빡이게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작은 움직임이 그를 더 흥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군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전형적인 감금 증후군입니다. 완전한 의식, 완전한 인지 기능. 하지만 수직 안구 운동과 눈 깜빡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전한 마비 상태군요. 그가 오하람을 돌아보았습니다. 이건 모든 걸 바꿉니다. 즉시 전체 신경학적 정밀 검사를 해야 하고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남편분은 아시나요? 아니요. 오하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준영 과장님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 씨, 잠시 오하람 간호사와 밖에 나갔다 오겠습니다. 금방 돌아오죠. 그들이 떠났고 저는 복도에서 그들의 희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하람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불륜 생명 유지 장치 중단 계획, 녹음, 그리고 윤지환이 제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다고 자백한 것에 대해. 그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서준영 과장님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는 연민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수아 씨, 그가 말했습니다. 녹음을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 연락망을 통해 남편이 아닌 다른 가족분을 찾겠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할까요? 제 여동생이 필요했습니다. 오하람은 제가 글자판을 사용해 그녀의 이름과 번호를 철자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차, 유, 진, 그리고 고통스러운 숫자 하나하나를 통해 전화번호를 서준영 과장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유진이가 저편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쪽 대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차유진 씨?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서준영입니다. 언니분이신 차수아 씨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정적입니다. 사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수아 씨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서 직접 뵙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니요. 윤지환 씨에게는 전화하지 마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혼자 오시고 다른 누구에게도 오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특히 윤지환 씨에게는요. 이상하게 들리시는 거 이해합니다만 오시면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얼마나 빨리 오실 수 있나요? 아마도 유진이는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나 봅니다. 서준영 과장님은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네, 살인 미수 사건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2주 전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감금 증후군 상태로 의식이 계속 있었고 남편이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그리고 자백 녹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서준영 과장님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동생분도요. 저희가 수아 씨를 안전하게 지켜드릴 겁니다. 윤지환은 더 이상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겁니다. 저를 덮친 안도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하람이 부드럽게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저희가 있잖아요. 유진이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불안한 눈빛과 공황에 빠진 표정으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이 즉시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오, 세상에 언니, 식물인간 상태라고 했잖아. 절대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했잖아. 서준영 과장님이 그녀를 의자로 안내했습니다. 언니분은 의식이 완전히 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감금 증후군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을 뿐입니다. 내내 깨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손이 입으로 향했습니다. 내내요? 2주 동안 의식이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고요? 저희도 몰랐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희귀하고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오하람 간호사가 수아 씨가 울고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소통할 수 있어요? 유진이가 절박한 희망을 담아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 오하람이 말했습니다. 눈 깜빡임과 글자판으로요. 느리지만 가능해요. 오, 언니. 유진이가 제 침대 곁으로 와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 너무 걱정했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이제 여기 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서준영 과장님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유진 씨, 드릴 말씀이 더 있습니다. 수아 씨가 저희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윤지환 씨에 관한 겁니다. 유진이의 표정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지환 씨요?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요? 그는 완전히 망가졌어요. 매일 여기 있었잖아요. 매일은 아니었어요. 오하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혼자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녀에게 한다연과의 불륜, 생명유지장치 중단 계획, 보험금과 새 오피스텔, 발리 여행에 대해, 우리 집을 팔고 제 물건들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마침내 녹음과 윤지환이 제 브레이크 라인을 잘랐다는 자백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이 정보를 흡수하면서 그녀의 얼굴이 혼란에서 불신으로, 공포로, 그리고 완전한 분노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가 언니를 죽이려 했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지환이 내 언니를 살해하려 했어. 그가 인정하는 녹음이 있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유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보았습니다. 이거 사실이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가 정말 너한테 이런 짓을 했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응. 오, 세상에. 유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오, 세상에. 언니 미안해. 난 그 사람 좋게 봤어. 믿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생각도 못했어. 10분쯤 후에 2명의 형사가 도착했습니다. 문병호 형사와 표인수 형사였습니다. 둘 다 40대였고 경험 많고 진지해 보였습니다. 오하람은 그들에게 녹음을 들려주었고 그들은 점점 더 굳어지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황금 같은 증거군요. 녹음이 끝나자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동기, 기회, 자백까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 라인이 실제로 잘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로 차가 완파되었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 폐차되지 않았다면 우리 과학수사팀이 검사할 수 있습니다. 표인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충돌 손상이 있더라도 의도적인 절단은 일반적인 마모나 충돌 손상과 구별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다르거든요. 윤지화는요?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체포될 건가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체포하면 변호사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거나 그가 그냥 여자친구 앞에서 허세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차에서 나온 물리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앞에서 다시 자백하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떻게요? 오하람이 물었습니다. 표인수 형사가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함정을 파는 거죠. 윤지환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놔두는 겁니다. 차수아 씨가 여전히 반응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내일 그가 서준영 과장님을 만나 생명유지 장치 중단에 대해 논의하러 올 때 방안에 위장한 경찰관들을 배치하고 그가 한 짓을 인정하게 유도해 볼 겁니다. 안전한가요? 유진이가 걱정스럽게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면 어떡해요? 여러 명의 경찰관이 여기 있을 겁니다. 문병호 형사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언니분은 완전히 안전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그가 아주 오랫동안 감옥에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부 사항을 조율했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은 아침에 윤지환에게 전화해서 차수와의 예후와 선택지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할 것이었습니다. 윤지환은 생명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을 기대하고 오겠지만 대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아 씨, 표인수 형사가 제 침대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무서우시겠지만 하루만 더 용기를 내주시겠어요? 내일 윤지환이 왔을 때 여전히 반응이 없는 척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는 그가 자신감을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부주의해지고 실토하게 되거든요. 한번 깜빡였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면 하루 더 그가 살인에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놔둘 수 있습니다. 정말 용감하시군요. 표인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위해 정의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그날 밤 유진이는 저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간호사들이 그녀가 제 방에서 잘 수 있도록 안락 의자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몇 시간 동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사고 후 2주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모두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제 학교에서 열린 기도회에 대해,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크루즈 여행 중이라 아직 사고 소식조차 모르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진이는 소식이 있을 때까지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전화할게.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윤지환이 체포된 후에 전화로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어. 여기 계셔야 할 거야. 부모님도 윤지환을 사랑했잖아. 이 일은 그분들을 무너뜨릴 거야. 이 일은 많은 사람을 무너뜨릴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제 친구들, 학교 동료들, 윤지환을 훌륭하고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그를 위로하고 그의 상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던 모든 사람들, 그들은 모두 진실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저는 그들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의에 대해 윤지환이 제게 한 짓, 그가 저를 마비시킨 채 제 장례식을 계획했던 2주간의 지옥, 저를 죽이려 한 것, 돈과 젊은 여자를 위해 8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히 제 안에서 불타고 있었고 아마 항상 불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에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제 방향이 생겼습니다. 윤지환은 감옥에 갈 것이고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서준영 과장님은 윤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들을 수 없었지만 서 과장님 쪽의 말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윤지환 씨, 서준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수아 씨의 예후와 앞으로의 선택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변화가 없습니다. 오시면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와주세요. 어려운 결정을 논의해야 할 겁니다. 윤지환은 동의했는지 서 과장님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저와 유진이를 보았습니다. 2시에 온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1시 30분까지 와서 준비할 겁니다. 그 몇 시간은 기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하람은 들락날락하며 저를 확인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형사들은 약속대로 1시 30분에 도착했고 방 밖에 대기할 제복 경찰관 2명과 함께였습니다. 문병호 형사와 표인수 형사는 윤지환이 들어올 때 바로 보이지 않지만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문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서준영 과장님의 코트 주머니와 오하람의 간호사복에 작은 녹음 장치를 부착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환이 하는 모든 말은 여러 소스에서 녹음될 것이었습니다. 1시 55분 유진이가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언니는 할 수 있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침착하게. 그가 스스로 무너지게 놔둬. 그녀는 아쉬운 듯 방을 나갔고 복도에서 제복 경찰관들과 함께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윤지환이 도착했을 때 방 안에는 저와 서준영 과장님, 오하람, 그리고 문 근처에 숨어있는 2 형사뿐일 것이었습니다. 이 시 정각. 저는 복도에서 그의 발소리를 들었고 간호사에게 길을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윤지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잘 됐네. 잠 못 자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좀먹고 있기를 바랐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윤지환은 사이코패스임을 증명했으니까요. 그는 아마 자신의 계획을 성공시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뿐이었을 겁니다. 과장님, 윤지환이 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입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수아 씨의 상태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윤지환은 제 침대 옆의자에 앉았습니다. 한다연이 제 보험금으로 오피스텔을 사는 것에 대해 논의할 때 앉았던 바로 그 의자였습니다. 그는 슬픈 표정이라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광범위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스캔 결과 뇌 활동이 미미합니다.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 전문적인 소견으로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이며 회복 가능성은 없습니다. 저는 그 거짓말에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눈을 뜨고 윤지환에게 제가 아주 잘 깨어있고 살아있으며 곧 그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고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으며 그가 원했던 시체처럼 죽은 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지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의료 대리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즉, 생명 유지 장치를 계속할지 중단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수아 씨는 몇 시간 안에 세상을 떠날 겁니다. 평화로울 겁니다. 고통은 느끼지 않을 거고요.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지환이 물었습니다.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요. 말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길 원한다고 말해. 그들이 의심할 이유를 주라고. 그건 보호자께서 내리실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깨어난다 해도 그녀의 삶의 질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4시간 돌봄이 필요할 것이고 상당한 인지 장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이 알던 차수아 씨는 아닐 겁니다. 윤지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와 제가 언젠가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녀는 기계에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존엄하게 떠나고 싶다고 했어요. 거짓말쟁이.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저를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남긴 것이 있습니까? 서준영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같은 거요. 아니요.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그냥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뭘 원할지 압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난 2주 동안 그녀를 이렇게 보는 것, 우리 둘 다에게 고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서준영 과장님이 다그쳤습니다. 이건 영구적인 결정입니다.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윤지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아가 원했을 일이고 그녀를 위한 최선입니다. 그녀는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건 그녀에게 불공평해요.
불공평한 건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가 보험금 때문에 날 살해하려 했다는 거야. 불공평한 건 네가 내 존엄성에 대해 신경 쓰는 척하면서 사실은 네가 시작한 일을 끝내고 싶어 한다는 거야.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생명보험금이요. 그녀가 떠난 후에 얼마나 걸릴까요? 처리되는데 얼마나 걸리죠? 바로 그거였습니다. 실수. 이것이 진짜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순간 서준영 과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건 보험사에 문의해야 할 질문입니다. 왜 물으시죠?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윤지환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도 있을 거고요. 모든 것이 제대로 처리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유지 장치 중단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법적 절차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런 경우 윤리위원회와의 협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아 씨의 사고가 아직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조사요? 윤지환이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조사요? 그냥 사고였잖아요. 빗길에 브레이크가 고장 난 거요. 중상을 입은 사고에 대한 표준 절차입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차량 결함이 없는지 배제하려는 겁니다. 그녀의 차 브레이크 시스템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윤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사한다고요? 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절차입니다. 고장을 일으킬 만한 문제가 없었다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습니다. 윤지환은 공황에 빠질까? 범죄를 시인하는 말을 할까? 아니요. 윤지환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냥 낡고 닳았을 뿐이에요. 그랬습니까? 서준영 과장님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수아 씨 차는 2015년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브레이크 고장이 나기에는 그리 오래된 차가 아닌데요. 그렇죠? 중고차였어요. 윤지환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어떤 상태였는지 누가 알겠어요? 이봐요. 이게 생명유지장치 중단과 무슨 상관입니까? 별 상관없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끔찍했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 아내가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요. 그랬습니다.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제 인생 최악의 날이었죠. 그렇겠죠. 내 살인 계획이 절반만 성공해서 내가 널 범인으로 지목할 가능성을 남겨뒀을 때 정말 끔찍했겠지. 문병호 형사가 문 근처에 있던 자리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윤지환 씨, 그 점에 대해 더 듣고 싶군요. 윤지환은 깜짝 놀라 뒤돌아서 처음으로 형사를 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문병호 형사,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입니다. 그가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분의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실 시간 있으십니까? 전 이미 경찰하고 얘기했습니다.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사고 직후에요. 알고 있습니다.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식 차량에서 브레이크 라인 고장은 극히 드물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정기적으로 정비를 받은 차에서는요. 그리고 수아 씨 차는 정기적으로 정비받았죠. 그렇죠. 몇 달에 한 번씩 오일 교환하러 가셨잖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환이 더듬거렸습니다. 그런 것 같다고요? 문병호 형사가 다그쳤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왜냐하면 그녀의 정비소 정비 기록에 따르면 사고 3주 전에 막 정비를 받았거든요. 브레이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윤지환이 일어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답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제 변호사에게 연락하십시오. 맞습니다.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을 주시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 게 아니라면요. 물론 모릅니다. 윤지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그게 다입니다. 사고였어요. 그랬을까요? 표인수 형사가 이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잔해를 조사했는데 과학수사팀이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은 그냥 마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압력을 받으면 끊어지도록 부분적으로 절단되어 있었죠. 누군가 당신 아내의 차를 파손했습니다. 윤지환 씨. 누군가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윤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지다 못해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누가 수아를 해치려 하겠어요. 그녀는 교사예요. 모두가 그녀를 좋아합니다. 그걸 알아내려는 겁니다.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그녀의 차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그녀의 일정을 알았을까요? 누가 그녀의 죽음으로 이득을 볼까요? 모르겠습니다. 윤지환이 말했지만 그는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요? 표인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 생각나는데요. 매일 밤 그녀의 차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그날 밤 그녀가 고속도로를 운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 그녀가 죽으면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챙길 사람. 제가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윤지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죽이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수아를 사랑합니다. 매일 여기 와서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러셨습니까?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당신이 대부분의 시간을 비서인한다연 씨와 함께 보냈고 두 분이 매우 가까워 보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윤지환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한다연은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겪는 동안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표인수 형사가 물었습니다. 그냥 동료요? 저희는 당신과 한다연 씨가 지난 8개월 동안 불륜 관계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당신 안 해요. 문병호 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지환은 형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아내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문병호 형사가 반복했습니다. 불륜에 대해, 생명유지 장치 중단 계획에 대해, 보험금에 대해, 강남의 오피스텔에 대해, 발리 여행에 대해 그녀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윤지환 씨. 불가능합니다. 윤지환이 말했지만 이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못합니다. 뇌사 상태예요. 당신들이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확인을 바라는 절박한 눈으로 서준영 과장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서준영 과장님은 그저 그를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내는 감금 증후군 상태입니다. 서준영 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내내 완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단지 움직이거나 말할 수 없을 뿐이지만 소통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이 방에서 당신이 한다연 씨에게 한 모든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불륜에 대한 모든 것, 보험금에 대한 모든 것,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녀의 장례식을 계획한 것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녀의 브레이크 라인을 어떻게 잘랐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윤지환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아니,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녀는, 난, 그런 적 없어. 그런 적 없다고요? 표인수 형사가 말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을 자른 적 없다고요? 당신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녹음이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문병호 형사가 휴대폰을 꺼내 오디오를 재생했습니다. 윤지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했어. 사고 이틀 전에 한밤중에 수하차로 가서 브레이크 라인을 거의 다 잘라놨어. 압력을 받으면 끊어질 정도로 약하게 만들었지만 바로 알아차릴 정도는 아니게. 자신의 자백이 재생되는 것을 들으며 윤지환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습니까?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 아내에게서요. 문병호 형사가 말했습니다. 녹음하는데 도움을 받았죠. 누군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울 때는 자백하기 전에 그 사람이 정말로 의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셨겠군요. 윤지환은 그때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보게 놔두었습니다. 제 눈이 그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놔두었습니다. 제가 깨어 있었다는 것, 모든 것을 들었다는 것, 그가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하는 모든 잔인한 말, 모든 배신, 모든 순간에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놔두었습니다. 수아, 그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깨어 있었어? 저는 의도적으로 한번 깜빡였습니다. 응. 오, 맙소사, 윤지환이 말했습니다. 오, 맙소사, 수아,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건 내 뜻이 아니었어. 윤지환, 문병호 형사가 수갑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차수아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윤지환은 미란다 원칙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아, 제발. 표인수 형사가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네가 고통받길 원하지 않았어. 빨리 끝날 줄 알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줄 알았다고. 제발, 이해해줘야 해. 윤지환 씨, 그만 말하십시오. 문병호 형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지환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랑했어. 그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어, 수아. 하지만 상황이 변했어. 내가 변했고, 다연이와 나는, 우리는 그냥 잘 맞았어. 그리고 이혼할 여유가 없었어. 사업이 기울고 있었어. 그 보험금이 필요했어. 새로 시작해야만 했어. 제발 이해하려고 노력해줘. 그들은 여전히 짓거리며 자신이 한 짓을 정당화하려는 그를 방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침대에 누워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잔인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잡혔습니다. 그는 감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보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유진이는 그들이 윤지환을 데려가자마자 다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웃으며 오아람과 서준영 과장님을 껴안았습니다. 언니가 해냈어. 그녀가 제게 와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해냈어. 그가 자백했어. 그들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 그는 영원히 감옥에 갈 거야. 한번 깜빡였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악몽은 마침내 끝났습니다. 다음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한다연은 공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과학수사 보고서는 브레이크 라인이 의도적으로 잘렸음을 확인했습니다. 녹음은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윤지환의 변호사는 그것들을 기각시키려 했고 함정수사나 강압을 주장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알래스카에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사고, 제 상태, 윤지환의 배신.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의식이 있고 깨어있다는 것에, 윤지환의 살인 시도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줄게. 아버지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치료사, 최고의 의사들. 네가 가능한 한만이 회복하도록 도와줄게.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재활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고 감금 증후군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적인 물리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저는 아주 약간의 움직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의 경련, 발가락의 미세한 움직임.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감금 증후군 환자는 어떤 운동 기능도 회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 단호했습니다. 저는 윤지환의 재판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가 제게 겪게 한 모든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것,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그가 보길 원했습니다. 사고 6개월 후 저는 제 손가락 움직임을 추적하는 특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오른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글자를 하나하나 철자하는 대신 완전한 문장을 타이핑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약하고 어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목소리, 제 말이었고 저는 그것을 이용해 윤지환을 묻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재판은 사고 8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윤지환은 무죄를 주장했는데 그에 대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면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변호사는 어쨌든 시도했습니다. 녹음이 맥락에서 벗어나 편집되었다고 윤지환이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여자친구에게 푸념한 것일 뿐이며 실제로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브레이크 라인은 의도적으로 절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 3주 전에 윤지환이 폐차장을 방문하는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고물차로 연습했다고 자백했던 바로 그 폐차장이었습니다. 저는 재활센터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증언했습니다. 유진이와 제 음성 컴퓨터의 도움으로 저는 배심원들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마비된 채 의식이 있었던 모든 순간, 제가 들었던 모든 잔인한 말, 모든 배신, 윤지환이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여 저를 죽이는데 성공할까봐 두려웠던 모든 순간을요.
제가 증언을 마쳤을 때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몇몇 배심원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윤지환은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테이블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증언을 대가로 감형을 받고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다연은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3시간도 채 안 되어 평결을 내렸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1급 살인미수, 보험 사기, 살인공모, 판사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간 가석방을 불허했습니다. 한다연은 공범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선고 공판 때 가족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읽었을 때 저는 몇 달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가슴에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의. 마침내 정의. 교도관들이 수갑을 채운 그를 끌고 갈 때 윤지환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한 짓을 만회할 수 있는 말이 있기나 할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오른손을 들어 그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렸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 대거실에 앉아 컴퓨터로 이 이야기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회복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고 아직 말이 약간 어눌하지만 말할 수 있습니다. 손을 충분히 잘 사용할 수 있어서 타이핑도 하고 스스로 밥도 먹고 대부분의 일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살아 있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윤지환은 그가 마땅히 있어야 할 감옥 독방에서 썩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교직에 복귀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제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일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학생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환영 파티를 열어주고 카드를 만들어주고 제가 얼마나 영감을 주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준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상담 치료를 받으며 일어난 모든 일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배신, 살인 미수, 남편이 제 죽음을 계획하는 동안 마비된 채 누워 있었던 2주간의 공포. 쉽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더 힘듭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확실하게 치유되고 있습니다. 이혼은 1년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집, 자산, 윤지환이 저에게서 훔치려 했던 모든 것.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아서요. 학교에서 더 가까운 곳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숨을 구해준 간호사 오하람. 우리는 이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그녀는 매주 찾아와 와인을 가져오고 우리는 막장 예능을 보며 별것도 아닌 일에 웃습니다. 그녀가 바로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만약 그날 그녀가 제 눈물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윤지환의 자백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윤지환은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했을 것이고 아무도 그것이 살인이었다는 것을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윤지환이 얼마나 성공에 가까웠는지에 대해. 만약 사고로 제가 즉사했다면 그는 한다연과 함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제 보험금을 쓰고 있었을 것이고 모두가 그를 아내를 너무 일찍 잃은 헌신적인 남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생각은 저를 역겹게 만들지만 동시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화가 났는지, 윤지환을 미워하는지 묻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미움은 지치는 일입니다. 분노는 지치는 일입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달을 그것에 사로잡혀 보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분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쳤습니다. 그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에게 어떤 공간이라도 내주는 것에 지쳤습니다. 윤지환이 한 짓은 악랄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돈 때문에 저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8년의 결혼 생활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는 제 병상에 서서 제가 의식이 있는 채 누워있는 동안 제 장례식을 계획했습니다. 거기서 돌아올 길은 없습니다. 구원도 용서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남은 인생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가 제게 한 짓 이상의 존재입니다. 저는 교사이고 자매이고 딸이고 친구이며 생존자입니다. 저는 차수아이고
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께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에 대한 당신의 직감을 믿으세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진다면 아마 그럴 겁니다. 누군가의 좋은 점을 믿고 싶다는 이유로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몇 년을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옳지 않다고 느껴지는 관계에 머물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그렇지 않게 느끼게 만든다면 벗어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과의 관계에 갇혀 있는 분들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믿어줄 사람들, 도와줄 사람들, 당신을 위해 싸워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간호사가 시간을 내어 저를 봐주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저를 봐주었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그 안에 있고 의식이 있으며 싸우고 있다고 믿어주었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오아람은 그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직감을 믿음으로써, 저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그런 사람이 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믿어주고 도와줄 힘. 그 힘을 사용하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윤지환이나 한다연. 그들이 제게 안겨준 악몽이 없는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인내심 있고 윤지환과는 전혀 다른 동료 교사입니다. 저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 윤지환과 한다연이 제 보험금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발리에 갔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옛 삶의 죄를 뿌렸습니다. 바다가 그것들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저는 사고 전에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지옥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제 최악의 적에게도 빌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죽음과 마주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지만 또한 작은 것들에 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일출, 맛있는 커피 한 잔. 어려운 개념을 마침내 이해하는 학생. 당신을 눈물나게 웃게 만드는 친구. 인생은 소중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의 단 1초도 미움이나 두려움 또는 윤지환이 제게 하려 했던 짓의 그림자에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어나는 매일이 승리입니다. 윤지환은 제가 죽기를 원했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보란듯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겁니다. 그것이 제 복수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가 해를 입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가 제게 한 짓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고 번성하고 행복해지는 것.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들 하죠. 저는 그 이론을 철저하게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윤지환, 만약 네가 썩고 있는 그 감방 어딘가에서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매일 네가 실패했다는 것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밤에 잠 못 이루며 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밖에서 내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란다. 다른 수감자들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네가 얼마나 비겁하게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살해하려 했는지 정확히 알기를 바란다. 네가 수십 년 동안 내 계획이 얼마나 멋지게 실패했는지 생각하기를 바란다. 너의 탐욕과 이기심이 너의 모든 것, 너의 자유, 명성, 미래를 어떻게 앗아갔는지 생각하기를 바란다. 넌 네가 아주 똑똑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했지. 내 브레이크 라인을 자르고 사고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하지만 넌 나를 과소평가했어. 넌 내 생존 의지를 과소평가했어. 넌 누군가가 내가 아직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신경 쓸 것이라고는 과소평가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넌 네가 내 의식이 없다고 생각한 몸 위에서 네 범죄를 자백할 만큼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과소평가했어. 내가 지금부터 갖게 될 모든 행복한 순간이 너의 실패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내가 웃을 때마다, 내가 보는 일출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마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을 때마다 내가 쉬는 모든 숨이 네가 이기지 못했다는 증거야. 넌 날 무너뜨리지 못했어. 넌 날 파괴하지 못했어. 넌 그저 날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야. 네가 궁금해할까봐 말해주는데 한다연도 감옥에 있어.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대. 살인자가 된 유부남을 위해 자기 인생을 내던진 것을 말이야.
그녀가 한번 사과하려고 편지를 보냈는데 첫 줄만 읽고 태워버렸어. 난 그녀의 사과에 관심 없어. 그녀의 후회에도 관심 없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사는 거야. 내 사업은 망했어. 참고로. 네가 한 짓이 알려지자마자 모든 고객이 널 떠났지. 내 파트너들은 헐값에 내 지분을 사들였고 내 명성은 파괴됐어. 내 이름은 살인미수와 배신의 동의어가 되었지. 네가 읽어온 모든 것, 네가 세운 모든 것이 사라졌어. 네가 평범한 사람처럼 그냥 이혼을 요구하기에는 너무 탐욕스럽고 비겁하고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치가 있었니? 윤지환, 한다연이 그럴 가치가 있었어? 25억 원의 약속이네.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 가치가 있었어? 모든 것을 잃을 가치가? 커셔너리 테일로서 몇 년 동안 회자될 이야기에 악당이 될 가치가 있었냐고? 아니길 바란다. 네가 매일같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를 바란다. 그게 널 좀먹기를 바란다. 네가 병실에서 내가 내내 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에 대한 악몽을 꾸기를 바란다. 네가 말했던 모든 단어, 네가 세웠던 모든 계획, 우리 결혼에 대한 모든 잔인한 묵사를 내가 다 들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 눈이 마주치고 네가 마침내 나를 보았을 때, 진짜 나를, 깨어있고 의식이 있으며 너를 심판하는 나를, 나는 가끔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내 얼굴에 서렸던 절대적인 공포, 네가 한 짓, 네가 자백한 것, 너의 완벽한 살인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번져가던 그 새벽의 공포, 그게 나에게 기쁨을 줘, 윤지환. 너의 몰락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고. 그게 날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 그럴지도. 하지만 네가 나에게 겪게 한 일을 생각하면 나는 너의 고통에서 즐거움을 얻을 권리를 얻었다고 생각해. 알다시피 나는 한다연의 선고 공판에서도 증언했어. 판사가 그녀가 한 짓, 그녀가 어떻게 내 죽음을 계획하는데 참여했는지, 내가 마비된 채 누워있을 때 어떻게 내 보석을 착용해봤는지, 내 보험금을 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웃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도록 했지. 판사는 그녀를 도덕적으로 파탄났고 그가 본 가장 냉혹한 범죄 중 하나에 공모했다고 불렀어. 그녀는 선고 내내 흐느끼며 자비를 구했고 자기가 어리고 어리석었으며 사랑에 빠져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어. 판사는 신경 쓰지 않았어. 나도 마찬가지였고 그녀는 자기가 뭘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야. 10년은 내 생각에 충분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녀는 감옥에 있어. 적어도 그녀의 20대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펜트하우스가 아닌 감방에서 보내지고 있어. 적어도 그녀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고 있지. 네가 누군가의 살인 미수에 참여하고 아무 일 없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너희 가족들도 파괴됐지. 내 어머니는 너와 연을 끊으셨다며? 재판에도 오기를 거부했고 기자들에게 네가 변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대. 한다연의 부모님은 그녀의 변호사 비용을 대기 위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셨고 이제 파산하셨어. 두 가족 모두 너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선택으로 산산조각 났지. 하지만 누구의 가족이 번성하고 있는지 알아? 내 가족. 내 회복의 모든 순간에 내 곁을 지켜준 우리 부모님. 내 곁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내 동생 유진이.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나를 둘러싸고 지지해준 내 친구들. 나를 두 팔 벌려 자신들의 삶으로 환영해준 오하람과 그녀의 가족. 심지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오하람의 오빠.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인지, 당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파트너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줬어. 우리는 지난달에 저녁 파티를 했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새 집의 새 식탁 주위에 모였지. 우리는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축하하고, 생존을 축하하고, 정의를 축하했어. 그리고 단 한 번도 누구도 내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어. 넌 내 이야기에 무관한 존재가 되었어, 윤지환. 각주 패배한 악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내 생각에 가장 날 죽이는 건 이거야. 만약 네가 나에게 솔직했더라면, 만약 네가 2년 전에 나에게 와서 수아야, 난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이혼하고 싶어라고 말했다면 나는 망연자실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아마 화가 났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어른답게 처리할 수 있었을 거야. 재산을 나누고 각자의 삶을 살아갔겠지. 넌 지금 자유로웠을 거야. 여전히 원한다면 한다연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거고, 내 사업, 명성, 인생을 가질 수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넌 너무 탐욕스럽고 비겁하고 이기적이었어. 넌 모든 것을 원했지. 보험금, 집, 내 사업, 한다연. 그리고 넌 그것을 얻기 위해 나를 기꺼이 살해하려 했어. 그리고 이제 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간방 하나와 내 실수를 생각할 수십 년의 시간뿐. 그 안에는 어떤 시적인 정의가 있지, 안 그래? 나는 네가 왜 그랬는지, 왜 이혼 대신 살인을 택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리고 나는 네가 그냥 내면이 망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내 도덕적 나침반, 공감 능력, 기본적인 인간성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무언가가 있는 거야. 평범한 사람들은 8년 된 배우자를 보고 보험금을 위해 죽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은 누군가의 차를 파손하고 그들을 거의 확실한 죽음으로 내몰지 않아. 평범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아내의 병상에 서서 내연녀와 키스하며 장례식을 계획하지 않아. 넌 정상이 아니야. 윤지환. 넌 소시오패스고 나르시시스트고 네 계획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 네 마음속에서는 살인자야. 그리고 네가 또 다른 기회를 갖기 전에 내가 그걸 알게 돼서 다행이야. 왜냐하면 넌 다시 시도했을 거잖아. 안 그래? 만약 내가 사고에서 살아남았지만 식물인간 상태로 남았다면 넌 생명 유지 장치를 뗐을 거고 합법적으로 날 죽였을 거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너무 잘했으니까. 하지만 넌 감금 증후군을 과소평가했어. 넌 내 의식을 과소평가했어. 넌 오하람의 연민과 세심함을 과소평가했어. 넌 내 자신의 말이 얼마나 철저하게 널 유죄로 만들지를 과소평가했어. 그리고 이제 넌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야. 잘 됐네. 네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란다. 윤지환. 그 감옥에서 장수하기를 바란다. 내가 너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네가 한 짓을 후회하고 네가 잃은 것을 생각하고 만약 네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가질 수 있었을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능한 한만이 갖기를 바라기 때문이야. 매년 사고 기념일에 나는 축하해. 사고 자체가 아니라 나의 생존, 너에 대한 나의 승리를. 나는 나 자신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을 해. 작년에 나는 스카이다이빙을 했어. 고소공포증에 맞서 얼굴에 가장 큰 미소를 띤 채 하늘을 날았지. 올해는 뉴질랜드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내 삶을 최대한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매년 넌 감방에서 깨어나 감옥 밥을 먹고 감옥 규칙을 따르고 앞으로 최소 25년, 아마도 더 오래 감옥 생활을 할 거야. 왜냐하면 네가 가석방 자격이 생긴 후에도 나는 모든 심사에 참석해서 증언하고 위원회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상기시키고 네가 여전히 위험하고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조종적이고 이기적인 살인자라는 것을 이해시킬 거니까 나는 너의 최악의 악몽이 될 거야, 윤지환. 네가 벗어날 수 없는 유령. 네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살아남은 희생자. 넌 내 삶에서 나를 지우고 싶어 했지. 내가 사라져서 네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지만 대신 나는 네게 남은 유일한 것이 되었어. 내 이야기에서 중요한 유일한 것. 넌 아내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남자. 그게 내 유산이야. 그게 네가 기억될 방식이야. 네 사업 성공이 아니라, 네 야망이 아니라 그저 인간으로서의 너의 장대한 실패. 그리고 나는 살아남고 맞서 싸우고 정의를 얻은 여자. 그게 내 유산이고 나는 그걸로 괜찮아.